그 다음에 이제 배치를 시켰는데 사실 화학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전자가 모든 전자가 아니라 원자가 전자 또는 체외곽 전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자의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숫자예요. ES, EP 있는데 SP 구분하지 않고 두 번째 껍질이 만약에 전자가 두 번째 kop질이 바깥 껍질이라면 그 두 개 합한 개수예요. 자, 그래서 화학 반응에 이들이 참여하고 내부 전자라고 하는 1s 이주기 원소들은 1s 오비탈에 두 개 들어있는 건 화학 반응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요. 너무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들이에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가 같고 주기가 다른 원자들을 뭐라 하냐면 같은 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1족부터 18족 한다든지 아니면 또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뭐야? 1A, A족, B족 해가지고 전형 원소. 그죠? 주족 원소에 해당하는 것들은 1A, 2A, 3A, 4A, 5A, 6A, 7A, 8A 하고 그 다음에 B종으로 해가 전이 원소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화학에서는 뭐 요즘에는 그 시험 같은 데 보면 맨 위쪽에 1부터 18쪽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18쪽 보통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이것이 뭐예요? 체외곽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에 속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복잡한 오비탈, 사실 오비탈이 뭐예요? 3차원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매일 그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화학이, 그 그리다가 재미없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루이스 심볼이라는 거예요. 이 루이스 심볼은 뭐냐면, 원자를 알파벳으로,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표현해서 내분 전자 개수 표시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일종 오비탈이잖아요. 이 오비탈을 간단하게 줄여서 이제 복잡한 걸 이제 전자의 개수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입자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개수는 맞아요. 오비탈로 이렇게 펑퍼짐하게 돼 있지만 수소는 뭐야? 전자가 한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 개념으로 표현하면 체외곽 전자들이 보입니까? 수소는 뭐 제일 안에 껍질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는 뭐야? 원자번호 6번 탄소죠. 그 다음에 4개 체외곽 전자가 있죠. 그러면 이거 뭐야? 중성 탄소에 속하고 그 다음에 7번 질소 체외곽이 5개 중성 질소, 중성 산소, 중성 플로르에 속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파벳과 점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루이스 심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H 하나 있고 탄소 4개 있고 질소 5개, 산소 6개, 플로르 7개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복잡한 오비탈을 이제 뭐야? 이렇게 축약해서 좀 과학화 시키는 거죠. 과학의 그 극치는 뭐야? 라인 하나로 선 하나로 뭡니까? 그래프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하는,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과학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는 자연 이런 거 배울 때, 지금 자연이라고 하나요? 초등학교 때는 배울 때, 그냥 실험만 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다 표현하고, 잎이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다 그냥 그림 같은 걸로 표현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문의 세계로 나갈수록 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어때요? 실제로 인식하는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거치라는 거예요. 내공이 쌓였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비탈에서 이제 알파벳과 점으로 표현된 루이스 심볼로 넘어왔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화학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할게요. 자연에서 이 원자들이 중성 상태로 아주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있나요? 100여 가지의 그 원자들은 거의 안정하게 존재하는 건 헬륨, 네온, 아르곤 말고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무슨 상태로 존재하죠? 물질 상태로 존재하는데 그것은 결합을 해가지고 물질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들이 불안정해서 변한다는 거죠. 중성 원자들이. 그렇죠? 그 변할 때의 그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자의 주기성이란 거예요. 그 변한다는 건 사실 핵이 변하는 게, 핵이 변하면 핵폭탄이에요. 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의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전자? 원자가 전자의 변화가. 그래서 이 주기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뭐야? 바로 핵과 전자 사이 인력, 중심을 이끌어 나가는 원리 뭐야? 그 다음에 전자 반발력이에요. 근데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을 좀 더 두 가지 자세하게 설명하면 핵의 양성자 수의 변화에 따라서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달라지고요. 핵의 양성자 숫자가 크면 일반적으로 전자를 잘 잡아당기겠죠. 그 다음에 핵과 전자 사이 거리,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더 전자를 또 잘 잡아당기겠죠. 그러면 더 안정해지겠죠. 그 논리고. 그 다음에 전자 반발은 최소화하려는 경향.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타나는 원자의 세 가지 주기성이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런 경향을 나타내요. 당근,
껍질이 증가하면 어떻게? LINAK 헬륨 이 뭡니까? 두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껍질이 증가하면 당연하게 뭐야?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겠죠. 그죠? 그럼 뭐야?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증가할수록, 주기가 증가할수록 뭐야? 그죠? 크고.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같은 주기에서, 같은 껍질에서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양성자 숫자가 증가할수록 작아져요. 원자 반지름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껍질 비슷한 곳에 뭐야? 안에 핵의 뭐야? 세기가 커지면, 양성자의 세기가 커지면 전자를 더 잘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적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한 주기에서는 뭐야? 18촉 배치로 갈수록 어떻게 돼? 점점점 더 안정해진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야? 인력이 강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갈수록 안정하다는 그 논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자 반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온의 전자가 체외각이 8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네온의 체외각이 9개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안 들어가. 절대 안 들어가. 오히려 뭐야? 껍질 하나 더 만들어서 나트륨이 돼요. 왜일까요? 네, 핵 하나 증가시키더라도, 네온에서 핵 하나 증가시키더라도 뭐야? 두 번째 껍질에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채워지고 나면 전자 반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주기가 생성되는 원리가 전자 반발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적용할 수 있겠죠? 자,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따라오면서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예요. 자, 이거는 정의를 잘 아셔야 돼요.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 하면 되는데, 이온화 에너지는 정의가 뭐야? 글자예요. 그죠? 이온화 시키는데 에너지.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히 하면 원자에서 또는 이온에서 전자 하나를 제거시켜서 이온화 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표현해요. 왜 필요한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느냐면 몰당으로 보통 취급합니다. 하나에서 아니라 1몰에서 그래 에너지 단위로 이제 뭐 킬로줄 per 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필요한 에너지라고 하느냐면 왜 그럴까요? 원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최대가 되고 전자 반발이 최소가 되는 가장 적당한 안정한 상태에서 그러나 중성 원자가 존재하는데 그 전자를 어떻게 돼요? 떼어내려면 뭐예요? 반드시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을 끊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다시 말하면 뭐야? 아까 말씀드린 핵과 전자 사이 인력, 자기 핵하고 자기 전자 사이에 인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원자핵이 자기 전자를 당기는 인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원리는 나중에 전기염성도 하면서 또 우리가 써먹습니다. 그래서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경향성을 보면 여러분들 원자 반지름하고 경향성이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완전히 정반비례하겠죠. 왜냐하면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인력이 서로 뭐야? 그러니까 원자핵이 자기 전자를 당기는 인력이 줄어들겠죠. 반면에 뭐야?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뭐야? 굉장히 강하게 핵이 전자를 당기겠죠. 그래서 껍질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이온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갈수록 내려가죠. 반대로 이제 또 뭐냐면 같은 주기에서 보시면 핵 양성자 숫자가 증가할수록 원자 핵이 자기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반지름도 더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거리도 더 가까워져 있고 그러면 떼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향성이 뭐야? 주기가 감소할수록,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양성자 숫자가 증가할수록,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뭐예요? 커요. 됐나요? 그래서 가장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것이 같은 주기에서 가장 안정한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핵과 전자 인력이 제일 최대이니까. 그는 인력이 강하면 안정해지는 거니까 가장 안정한 구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딱 보이죠? 헬륨, 네온, 아르곤 정도는 자연에서 결합하지 않고 중성 원자 상태로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자 친화도예요. 전자 친화도는 글자 그대로 전자하고 친한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온화 에너지는 자기 전자하고 친한 정도라고 했죠. 잡아당기는 정도 그렇죠? 그러면 이 전자 친화도는 뭘까요? 중성 원자 상태에서 혹은 또 이온 상태에서 남의 전자, 즉 외부 전자하고 친한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의 외부 전자를 외부 전자가 원자에 첨가될 때 수반되는 몰당 에너지를 바로 뭐냐면 전자 친화도라고 해요.
외부 전자를 이제 넣을 때 이제 이게 뭐야? 원자 핵이 결국은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원자 핵이 외부 전자를 당기는 인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원자 핵은 뭐야? 자기 전자, 외부 전자 구분할 줄 모릅니다.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하전이 어쨌든 뭐야? 예, 예를 들어서 뭐 태양계로 생각하시면 태양에 소행성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태양의 인력이 뭐야? 수검지와 목도 천에 명은 이제 빠져나갔죠. 그것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로도 인력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행성이 이렇게 확 빨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 외부 태양계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듯이 태양의 인력에서 마찬가지로 뭐야? 원자 핵이 강한 플러스를 가지고 잡아당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외부 전자들도 안으로 빨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랬죠? 그런데 모두가 들어오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전자를 하나 받아들이게 되면 그 1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너무 과도해서 불안정하다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두 개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모든 원자들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파란 걸로 표현되어 있는 이 그래프에 나타나는 점들은 뭐야? 들어가서 좋아하는 것, 즉 흡열 반응이 아니라 발열 반응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야? 반드시 흡열이 아니라 발열도 있고 흡열도 있어요. 전자친화도는. 알겠죠? 그래서 흡열인 경우에는 뭐야? 들어가서 전자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억지로 넣어줘야 되는 거고, 이와 같은 것들은 전자 하나 받아서 중성원자가 음이온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들쭉날쭉하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과 전자 사이 인력 요인뿐 아니라 전자 반발 요인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외들을 많이 양산하게 된다고.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한 경향성이 있죠. 그게 뭐예요? 같은 주기에서 어느 쪽으로 18촉 배치를 한, 왜냐하면 전자가 지금 플로로 염소 브론 같은 게 지금 17촉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7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개 더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안정하다는 이 의미니까 이 원자가 18촉 배치를 할 때 굉장히 안정해진다는 그런 논리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 테이블을 통해서 17촉 배치를 할 때 안정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플로어가 하나 받아서 음이온이 되었을 때 굉장히 안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전자 유입에 의한 전자전자 반발 영향이 강해서 예외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로전족이 가장 큰 전자 친화도를 나타내고, 그러면 즉 18촉 전자 배치가 안정해진다는 걸 또 역시 이온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